반갑습니다. 인사도 좀 하시죠.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보고 싶지 않았어? 나 엄청 보고 싶었는데.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지. 그러니까 볼로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그렇지. 자, 보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잠깐 볼게요. 자, 1번은 정답률이 64% 정도 돼요. 64%. 하나씩 꼼꼼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빨리 펼쳐보고, 일단 펼쳐보고, 문제 한번 펼쳐보고. 자, 추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약식 명령에 대한 정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에 의해서 다시 정재판 청구한 경우는 단순 추안에 속하나 상소기간 만료 후 상소권 회복 청구에 의해 다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보정적 추안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옳은 질문이야, 틀린 질문이야? 이것은 틀린 질문입니다. 둘 다 단순 추안이죠. 단순 추안이라는 것, 보정적 추안이라는 것, 그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보정적 추안이라는 것은 어떤 소송행위가 먼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소송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 있는 이 소송행위를 뭔가 비어 있기 때문에, 뭔가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빠져 있는 부분을 메꾸기 위한 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시키는 것. 이것을 보정해야 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완성시키다 해서 보정적 추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친고죄의 고소나 고발 없이, 친고죄는 고소, 즉고발 사건은 고발 없이 기소를 했어. 그러면 고소 고발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고소 고발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문제 있는 소송행위에 있죠. 이 피보정 행위라고 하니, 당할 피, 보정을 당해야 되는 행위가 먼저 있고, 이것을 보정하는 행위, 고소 고발을 이제 기소 이후에요. 고소 고발을 추가함으로써, 이건 보정하는 행위죠. 추가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시키다 해서 보정적 추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소송행위가 먼저 하나 있었고, 이를 치유하는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보정하는 행위가 들어간다고요. 들어감으로써 완성시키는 것을 보정적 추안이라고 하거든요. 단순 추안은요, 단순 추안은 문제 있는 소송 행위와 이를 치유하는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 추안이라고 한다고요. 둘 다 단순 추안이죠. 그 다음 이번에 추안이란 불성립한 소송 행위를 사후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틀립니다. 여러분, 불성립은요, 아예 성립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시방치죠. 무시방치죠. 우리 추안이라는 것은 성립이 되었는데 이게 부적법 무효일 때 이걸 적법 유효로 만드는 것, 이것을 추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3번에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세무공무원이 비로소 고발한 경우에 추안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추안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추안이 인정될 수는 없죠. 고발의 추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이요. 변호인 선임계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항소 유서만을 제출하고, 이런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아직 변호인으로서 권리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소 유서를 제출했답니다. 이거는 부적법 무효예요. 왜? 여러분, 그 변호인 선임되어야만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요. 지금 선임이 되지 않았으니까 권리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부적법 무효예요. 뭐가 비어있기 때문에? 선임이요. 그래서 이 선임을 추가함으로써 완성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인데, 우리 변호인 선임의 추안을 우리 판례는 인정합니까? 불인정합니까? 불인정하죠. 그래서 적법 유효한 변호인의 항소 유효서로 볼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이게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자, 2번 변호인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옳은 진술은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에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 및 피해자 신문조서의 열람 등사 신청을 수사기관이 거부한 것이 변호인이 가지는 피해자 조력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한 위헌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옳은 질문 맞죠, 그죠? 위헌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옳은 질문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체계를 잘 봐보세요. 기소 전에는 우리 수사 단계죠.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주체고, 피해자는요 수사의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를 도와주는 변호인, 이네들이 주체한테 이거 보여달라, 저거 보여달라 이렇게 할 수는 원칙적으로 있어 없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열람 등사권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죠, 그죠? 언제요? 구속적부심에서 고소장하고 피해자 신문조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서장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갔더니 헌재가 하는 이야기가 변호인의 변호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위헌의 잘못이 있다는, 위헌의 혐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죠. 그 다음 니언벌에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또는 물건에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물건에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인은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소된 이후에는 변호인은 증거로 신청할 서류, 그리고 물건,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검사는 국가안보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이 쌓여 장애 이런 경우에는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열람 등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제한이나 거절할 수 있잖아요.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없고요. 리얼번에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거부한 때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등사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잖아요. 법원에다가 자, 법원은 위 리얼상 변호인의 신청에 대해 열람 등사 허용 시 생길 폐해 유형 정도, 피고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의 필요성 및 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 검사에게 열람 등사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렇죠. 보여줘라고 명할 수 있죠. 자, 허용을 명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돼야 안 돼요? 불복은 안 되죠. 불복은 안 되고 이때 법원이 허용을 명한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거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보여주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증거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증거 신청 못해요. 그렇다면 혹 증거 신청을 못하는 불이익을 자기가 감수한다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라고 했죠. 보여주어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증거 신청 못하는 불이익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3번 기간 계산 1번에 구속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그 다음 날이 기간의 만료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세요. 일월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 산입이야 불산입이야? 원칙이 일월연 며칠 매두월 몇 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야.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예외가 있지. 예외가 뭐 구속기간하고 시효는 초일을 산입한다 있지. 시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하루. 그리고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 원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다시 시효하고 구속기간은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 기간에 산입되고 그날로서 그날 24시로서 만료가 되지. 1번 틀리죠. 다음 날이 아니고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그날 만료일이 된다. 항소 제기기간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그렇죠. 우리 초일 불산입이니까요. 선고 또는 고지된 날 그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되겠죠. 초일은 불산입이니까요. 긴급체포의 구속영장 청구기간 긴급체포한 시간으로부터 계산한다. 여러분 시로서 계산하는 것은 즉시 바로 계산한다 했죠. 기간 계산한다 했죠. 그러니까 체포는 48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시 바로 긴급체포한 시간으로부터 바로 계산하고 재정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그 다음 날이 기간의 만료일이 된다. 이건 옳죠. 그죠? 왜 그래요? 원칙이잖아요. 원칙. 그러니까 말일이 공휴일 그 다음 날. 그죠? 다음 날 만료일이 된다. 예,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 다음 4번 무죄 추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이 뭐냐. 이건 정답률이 70 정도 되네요. 자,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무죄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무죄로 추정된다. 그렇죠. 이것도 정리하셔야죠. 여러분. 우리 헌법과 소송법에는 누구에 대해서 무죄 추정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피고인. 유죄 판결 선고입니까? 확정입니까? 확정 시까지 선고 이해도 계속 무죄 추정됩니다. 헌법과 소송법은 이 피고인에 대해서 규정이 있지만 당연히 해석상 피해자도 무죄 추정이 돼야 안 돼. 되죠, 여러분. 피해자가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는 거잖아요. 피고인하고 피해자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혐의가 짙어? 피고인이죠. 피고인도 무죄 추정된다면 당연히 해석상 피해자도 무죄 추정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헌법에는 규정이 있으나 형소법에는 틀립니다. 헌법과 소송법에 모두 다 규정이 있어요. 재심 청구인은 무죄로 추정되지 않는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거든요. 유죄가 확정되고 나면 더 이상 무죄 추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심을 유죄가 확정이 됐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재심을 청구했다 해서 무죄 추정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 무죄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거정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도 무죄 추정 원칙 때문이다. 그렇죠. 무죄로 추정받고 있기 때문에 입정 책임, 다른 말로 거정 책임, 입정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거죠. 그다음 5번 86%네.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1번에 토지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에 한 개의 법원이 재판을 한다. 토지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에 한 개의 법원이 재판을 한다. 옳은 지문이죠. 토지 관할이 경합한다. 경합은요 서로 재판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경합하는 거. 우리 각종 경합 프로그램 있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 1등 자료 놓고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토지 관할이 경합한다. 그러니까 볼록이가 만약에 범죄를 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사람을 때렸는데요. 예, 사람을 때렸는데요. 만약에 부산에서도 때리고 만약에 서울에서도 때렸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에서 때린 것은 서울 뭐 단독이에요. 그다음 부산에서 사람을 때렸다면 부산 단독에 이렇게 기소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때렸다면 이거는 관할이 경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관련 사건이죠, 관련 사건. 비교를 하셔야 돼요. 관련 사건의 문제고요. 이런 경우에는 서울에서 때린 건 서울 단독에 기소하고 부산에 때린 건 부산 단독에 기소하면 돼요. 자, 이것을 모으는 절차, 이게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신청해요? 고법 관할을 달리하니까 어디에? 대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지금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다르다고요. 항상 비교하시대요. 이 관할의 경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개의 사건이 아니고 뭐 하나의 사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 알겠죠?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건이 근데 이제는 바꿔볼게요. 볼록이가 서울에서 사람을 때렸다고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서 사람을 때렸다 해볼게요. 그럼 서울에서 사람을 때렸으면 범죄지가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기소를 했어. 근데 그 볼록이가 지금 만약에 부산에 살고 있다 하면 부산이 지금 주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소를 만약에 부산에 두고 있으면 부산에 또 기소했다. 또 광주예요. 여러분 광주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 거소가 광주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사건을 우리 토지관할의 범죄지, 주소, 거소, 현재지에 정해지다 보니까 서울에도 기소하고 그다음 주소지인 부산에도 기소하고 거소지인 광주에도 기소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여러 곳에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누가 재판할 거냐? 경합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법원 재판이 되니까. 됐죠? 누가 재판하는 거예요? 방금 같은 케이스에는 먼저 기소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거죠. 자, 다시 들어갈게요. 토지관할이 경합하는 경우에 한 개 법원이 재판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이 사건과는 결별해야 되죠. 예, 동다결. 동일 사건이 다른 여러 개의 법원에 가 있을 때 경합에서 이긴 놈이 재판하고 경합에서 밀린 놈은요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하게 되죠. 그런 것들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이번에 관할의 병합은요. 관할의 병합은 사물관할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아니죠. 토지관할의 경합의 경우에도 토지관할도 병합이 가능하죠. 토지관할도 병합이 가능하죠. 조금 전에 제가 앞에 사례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볼록이가 서울에서 범죄범하고 자, 그다음 부산에서 범죄범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둘 다 단독이다. 둘 다 폭행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도 병합이 되잖아요. 금방 신청을 통해서 한 곳으로 모한다 했잖아요. 토지관할의 경우에도 자 병합이 가능하죠. 그래 2번 틀리고요. 그 다음 3번에 사물관할은 사건의 경중 성질에 한 1심 법원의 관할 분배를 말한다. 사물관할은요 1심 법원의 관할의 분배를 말한다. 맞죠, 그죠? 예, 법원 조직법에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에 경한 사건은 단독, 중한 범죄는 합의부. 그 중하다는 기준이 뭔데요? 예, 법적 영역에 사형이 들어가 있거나 무기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사형 무기 없어도 유기징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기가 뭐 1년 이상, 단기가 1년 이상일 때 그때 합의부 가는 거잖아요. 1심만 그래요. 1심. 2심과 3심은 전부 다 합의부거든요. 제 4번에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되는 때 동일 사건, 하나의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가 있대요. 그러면 누가요? 이때는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법원이 해야 되는데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가 있대요. 그러니까 단독에도 가 있고 합의부에도 가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재판해? 합의부가 경합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합의부가. 그러면 단독은요. 경합에서 밀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하는 거죠. 이게 동다결. 그렇죠. 그 다음 6번 문제. 무죄 추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74%는 여러분들. 공소장 공사일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 송치 처분과 취급 없음을 기재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틀리죠? 자,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여러 번에 걸쳐 이야기했습니다. 전직소. 자, 전과 취급없음 소년부 송치 처분 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이것은 피고인을 특정하는 방법이 돼야 안 돼? 되죠. 자,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야? 아니고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가 아니가? 위반 아니라고 했죠. 자, 전과나 취급없음 소년부 송치 처분 받은 사실을 공소장에다가 기재를 해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피고인을 특정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혹 기재했다 해서 자, 일본주의 예단이나 편견을 불러올 우리가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혹 자, 무죄로 추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죄 추정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유죄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적어놓으면 그건 아니다.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이 세 개 물어봐요. 니은번의 파기완송 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이 위반되지는 아니한다. 이게 답이네요. 옳고. 3번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 수용자에게 재수하용 의료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여러분, 재수자용 의료 수의죠. 이거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자 위반되죠.
그다음 4번에 구금된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없고 또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는 아니한다라고 했네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요?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명문의 규정이 있죠. 2007년에 명문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판례가 인정했던 것을 지금 명문화됐잖아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용이 돼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한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참여를 제한할 수는 있죠. 그다음 7번에 국선 변호인 선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자, 기억번에 7번은 정답률이 많이 낮아요. 52. 피해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신문할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은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다. 이거 옳은 지문이죠. 우리 영장실질심사 할 때 말이죠. 영장실질심사 할 때 피해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여기 신문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라고 했죠. 이 피해자 신문은요, 여러분 이거 피해자 신문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쌓인 피해자 신문이고요. 이 신문이라는 것은 추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추궁.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경찰이 이제 피해자를 이제 신문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조사지 신문하고 검사가 신문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이거고요. 이 피해자 신문은 이게 뭐라고요? 신문은 들어본다는 그런 의미예요. 신문은 이게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우리 영장에 대한 심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질심사하고 형식심사가 있죠. 형식심사는 자료 검토해서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거고, 실질심사는요, 피해자를 직접 신문해가지고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실질심사를 하고,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형식심사를 하는 거죠.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사선 없으면 국선을 선정한다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니은번 법원은 빈곤이 나오면 청구가 나와야 되죠. 직권했으니까 틀리고요. 그 다음 디귿번 우리 사형무기 단기 3년 이상 이건 옳은 거죠. 구미친놈의 장단이라고 했습니다. 단기 3년 이상. 이것이 장으로 바뀌면 틀리죠. 보통 그렇게 나와요. 또 이상은 초과, 이하, 미만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리얼번에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한다. 그렇죠.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구속은요, 어떤 사건이든 구속돼 있기만 하면 여기서 말한 구속된 피고인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해 사건으로. 당구라고 했죠. 당구. 그 다음 B번에 연령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그렇죠.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하면 틀립니다. 자, 8번 진술거부권이요. 자, 8번은 정답률이 68% 정도 되네요. 기억번에 진술거부권 행사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이 옳죠. 원래 여러분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원칙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죠. 명백한 증거 있는데 방금 이 판례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이 돼요. 리언번의 민사상 형상 책임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 대상에 포함된다. 자, 어떻습니까? 민사상 형사상 책임. 우리 형사 책임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민사 책임 행정 책임은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여기서 여러분 비교해야 될 것은 절차는요. 그게 어떤 절차이든 간에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민사 절차, 행정소송 절차, 헌법소송 절차, 심지어 국회 조사 절차에서도 형사 책임에 관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는 어떤 절차이든 간에. 근데 책임은요. 어떤 책임만? 형사 책임만. 여기 민사상 책임이라 있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 다음 디귿번 우리 교통사고를 낸 사고 운전자에게 신고 의무를 벌칙으로 강제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피해자 구호,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이 조문을 해석 적용한다면 진술거부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만약에 형사 책임에 관한 것으로 해석 적용한다면 어떻게 돼요? 진술거부 침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형사 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위반되지는 아니한다.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 리얼번에 여러분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호흡 측정에 의한 주치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 이에 불응할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진술 거부를 침해하는 것이다. 틀리죠. 침해하는 거 아니죠. 호흡 측정기 이렇게 후 이렇게 불게끔 한단 말이죠. 이거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벌칙 규정 때문에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불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이게 꼭 진술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이게 이게 진술 아니죠. 진술은 뭔데요,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 지식, 경험, 사실을 정신작용 일환인 언어를 통해 표출하는 것인데요. 이 이렇게 부는 것은 자기의 신체적, 물리적 사실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지. 이건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도 기억해 주고요. 미연번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출석시켜 신문할 때 신문전 피해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한다. 신문할 때 신문전에 진술권 고지해야 되는 것은 옳고요. 그다음 B번에 판례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왜? 위수정이니까요. 위법 수집 증거니까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맞아요. 9번에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에 진술거부권은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인정되고 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인정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연번에 피고인이 진술거부를 행사한 사실을 유죄의 정황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술거부를 행사한 사실을 유죄의 정황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불이익 심정 형성하면 안 돼요. 대상이 되는 진술거부권 진술 내용은 이익되는 진술이든 불이익한 진술이든 불문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도 이런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그냥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에 불리한이란 말이 없어요. 진술에는 불리한 진술이 있으면 그다음 유리한 진술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유리 분리 가리지 않고 모든 진술을 다 거부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헌법의 진술 거부권 보장 범위를 더 확장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B열번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여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 적용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사항에 적용한다면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가 되죠. 네, 틀리고요. 그 다음 미연번에 수사기관에 한 지문과 족경천치 신체검사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기억번인데요. 자, 진술거부권은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인정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지문을 일단 옳은 지문으로 처리해야 돼. 근데 엄격하게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법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 규정하고요. 진술거부권 규정하고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피해자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은 있지만 진술거부권 규정은 없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신 이세영 교수님요. 그 밑에 제자들도 되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고지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진술거부권이 없는데 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해준다는 것은 말이 돼 안 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고지해준다는 것은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고지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만 있지만 고지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고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피해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거든요. 근데 법 규정은 엄밀하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이 부분은 꼼꼼하게 설명에 들어가면요.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 여러분 알 필요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 너무 꼼꼼하게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느슨하게 그냥 피해자 피고인 모두 진술거부권 보장된다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다 하고 넘어가야지. 방금 제가 설명했던 대로 피고인은 진술거부권 규정, 고지 규정이 다 있고 피해자의 경우는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만 있다. 그 진술거부권 규정이 없지 않냐 해가지고 틀리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고지하는 이유는 있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둘 다 진술거부권 인정된다. 이렇게 딱 기억하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10번에 관할의 지정과 관할의 이전을 비교 설명한 그쪽 옳지 못한 것은 양자 모두 재정 관할의 일종이다. 양자 모두 재정 관할의 일종이다. 이건 어때요? 관할의 지정과 이전은 재정 관할 맞죠? 재판을 통해서 정해지는 관할. 양자 모두 신청을 받은 직권상급법원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 아닌 한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 아닌 한 소송 절차를 정지한다. 자, 이거 옳은 지문이 되고요.
급속을 요하는 경우 아니나 소송 절차를 멈춰야죠. 관할 지정 이전 신청 제기되면 공소 접수받은 법원은 소송 절차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검사의 관할 이전 신청은 의무이나 피고인에게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렇죠. 관할 이전은요 피고인도 가능한데 검사는 의무지만 피고인은 임의입니다. 임의. 그 다음 4번의 관할의 이전의 경우에 관할의 지정과 달리 검사든 피고인이든 공소의 후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이전의 경우 지정과는 달리 검사든 피고인이든 공소의 후에 한해서 틀리죠. 관할 이전은요 피고인도 가능하고 피고인은 기소 이후에만. 우리 피고인이라는 것이 기소가 되어야 피고인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검사는요 관할 이전 검사 당연히 되고 의무고요 전후 다 가능하죠. 전후. 그 다음 11번 수사 절차에서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욕한 결과 검사가 을 명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 경우 사건 처리에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을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을은 피고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을은 피고인이라 할 수는 없다. 이건 어떻습니까? 을의 성명을 모욕한 거. 을이 피모용자죠. 그래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니죠. 그죠?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죠. 피고인이라 할 수 없는 것 맞고요. 검사는 공장 정정으로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죠? 성명 모욕의 경우에는 검사가 공장에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는 거예요. 3번에 을이 공판장에 출석하여 사실상 소송 계속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갑에게 아니죠. 을에게 공소이악 판결을 선고하는 겁니다. 4번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 판결의 효력은 을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을은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갑이 피고인이잖아요. 모용자가. 자 12번 법관의 기피 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에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 1번에 변호인은 피고인 명시하는 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해서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명시하는 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해서. 그렇죠. 변호인도 기피 신청 가능한데 피고인이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 2번에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법은 합의부에서 결정하고 기피당한 법관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당한 판사의 소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권상급법원이 결정한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피당한 법관의 소법은 합의부가 결정한다. 그런데 기피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각 결정하는 경우. 그렇죠. 이것을 이름하여 학자들은 간이기각 결정이라고 하죠. 어떤 건데요? 기피 신청이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다. 또는 기피 신청 관할을 잘못 잡았다. 합의부 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법관 속 법원에 수명 법관 수탁 단독 판사는 당의 법관에게 신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했다. 이런 경우 또는 기피 신청을 하면 3일 이내 서면으로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소명되지 않았다면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이 기각 결정하는 거죠. 이런 거하고 비교를 좀 해두셔야 돼.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지되는 소송 절차에는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기피 신청하면 소송 절차를 멈추는데요. 이것은 실체 재판 도달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본안에 관한 소송 절차만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기피 신청을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할 수 없다.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적시항고 가능해요. 여기서 이러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간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적시항고 가능해요. 기각 결정도 적시항고 가능하고. 근데 간이 기각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는 재판 집행이 정지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꼭 기억해둬야 돼요. 원래 적시항고를 제기하면 재판 집행이 정지가 되는데 안 되는 게 딱 2개 있어요. 그것들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거죠.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법관의 기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소송지연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 신청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적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 집행 정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금방 했죠, 그죠? 재판 집행 정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이 기각 결정이잖아요. 변호인의 기피 신청권은 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이 기피 신청권을 포기한 때 변호인 기피 신청권도 소멸한다. 예, 옳죠. 왜? 명시하는 사에 반하지 못한다 있잖아요. 대리권 맞거든요. 대리권 맞거든요. 대리권은 고유권자의 권한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고유권자인 피고인이 포기를 해버렸죠. 그러면 자 대리권자인 변호인도 당연히 못하는 거죠. 대리권이라는 것은 대신 행사한다는 것인데 고유권자의 권한이 소멸되었으니까요. 3번의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 소속법원 합의에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는 직권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옳고. 그 다음 4번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 속 법원에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의 법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3일 이내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거는 옳은 지문이죠.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 속 법원 단독 판사 당의 법관. 이거 반대로 하면 틀립니다. 그다음 14번에 현행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제도 옳지 않은 건
1번에 사형무기 단기 3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기소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한다. 그렇죠. 직권 필요 우선이니까요. 2번에 법원은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한다. 옳고요. 그 다음 3번에 사선 변호인과 달리 국선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아니죠. 국선요. 국선.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 국선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 사무관요. 구속 전 피해자 신문에 따라서 신문할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다. 그렇죠?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효력이 소멸해요. 이걸 제외하고는 1심까지는 가죠. 그 다음 15번 관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관할 지정의 신청과 마찬가지로 관할 이전 신청도 검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정과 마찬가지로 이전도 검사만. 아니죠. 관할 이전의 이자에서 피고인자가 보여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관할 지정의 지자에서 검자가 보여주면 딱 좋아요. 관할 지정은 검사만, 관할 이전은 검사하고 피고인 다 되고, 검사는 기소 전후 불문이고 피고인은 기소 후에만, 그리고 피고인은 할 수 있는 거고 검사는 하회하는 거고, 이런 것들. 이번에 항소심에서 공장 변경에 의해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 관할 사건이 된 경우에 사건의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단독 사건이 합의 사건으로 고등법원 맞죠? 3번에 그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 현재제를 관할한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수험 포인트는요. 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하야한다로 바뀌면 틀리죠. 여러분 주소 거소 현재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공소 제기 시. 공소 제기 시에 주소 거소 현재지에 했다면 나중에 주소 거소 현재지를 옮겨도 토지가 날 위반은 아니죠. 근데 주소 거소 현재지에 토지가 날 걸 인정한 이유는 피고인의 출석의 편의를 위해서예요. 근데 재판 진행 중에 부득이하게 주소를 옮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출석이 불편해졌어. 토지가 날 위반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출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송을 해줄 수는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소속 고법이 같은 경우에는 고법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권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이 된다. 그렇죠? 병합 심리 신청은요. 어디 한다고요? 공통되는 직권 상급법원. 고법 관할을 같이 하면 고법, 달리하면 대법원. 오케이. 16번은 우리 그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니까 좀 빠르게 공사일 특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기억번요. 1부는 다소 불명하게 적시되어 있다면 함께 적된 다른 사이에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 틀리죠? 효력이 있고 포괄일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특정하면 되죠. 개개인에 대해서 구체로 특정해야 한다. 틀리고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그 실행정범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않았고 범행 일시장소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이 모두 표시되어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했죠. 교사방조범 공사실에는 교사방조사실뿐 아니라 정범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기재해야 한다. 예, 그렇죠. 정범의 사실도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정범. 공범은 자 정범행위에 종속되니까요. 정범의 사실도 기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디귿 리얼은 전부 다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17번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1번에 피고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한 간부 결정은 위배되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미쳤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한부나 간부 이런 거 할 때는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 돼. 이해관계인에게. 그 이해관계인이 뭐 피해자 그리고 피고인 그리고 뭐 검사, 변호인, 피해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 피고인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돼요.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 2번에 약속 어음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 문서요. 이것은 필요적 물수물이죠. 몰수가 될 뿐 한부나 간부는 할 수 없습니다. 환부 당연히 안 되고요. 필요적 물수물이니까. 간부도요. 임의적 물수물이 간부가 되는 거죠. 필요적 물수물이니까 간부도 안 돼요. 다만 몰수를 선고해서 몰수가 된 뒤에는 위조 표시를 해가지고 환부하는 것은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때로는 증거로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2번 이건 옳은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외국산 물품 우리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야기의 다이아몬드 기소중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가 없어서 기소중지 불기소 처분했을 때 이것은 관세 포탈 작물이라 단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국고에 기속시킬 수가 없죠. 압수를 개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놈이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부 청구권이 소멸된 건 아니니까 환부해야 돼요.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결국 환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 인정된다 했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작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면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아요. 환부라는 것은 복귀시키는 거고 실체법상의 권리, 민법상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효력은 없어요. 민법상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효력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18번 공소시효 정지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죠. 정지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틀리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중단. 공소시효에는 중단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형법에 형의 시효의 경우에는 정지제도와 중단제도가 다 있죠. 우리 공소시효는 정지밖에 없어요. 2번, 3번, 4번은 다 옳은 거고요. 그 다음 19번 재정신청 절차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에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2번요.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면 사건에 대한 공소리개 결정을 해야 하고 비록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에 불기소 처분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였죠. 물론 비판받는 판례는 맞지만 판례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불기소이기 때문에 혐의 없음 불기소는 잘못됐지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할 만한 사건이다. 재정신청 이유가 없다. 그래 기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재정신청 제기간 10일은요 이 불변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지난 뒤에 보충서 여기에 처음에 없던 내용을 추가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부적법이죠. 그런 이야기고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하면 다시 재정신청 못하는 것도 옳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장 변경도 허용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20번. 다음은 사상 증거보전과 정인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검사는 정인신문 청구는 가지나 증거보전 청구 가지고 있지 않다. 틀리죠. 정인신문 청구권도 증거보전 청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권은요. 큰 의미는 없다라고 했죠. 근데 청구권이 있다는 건. 이번에 증거보전은 물론 정인신문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그렇죠. 이건 둘 다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잖아요. 원래 수소법원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요. 자, 3번에 범죄 수하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검사는 공소되기 전에 안해서 아니죠. 공소되기 후라 하더라도 1회 공판 전까지는 가능해요. 4번 증거보전 청구와 정인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 모두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자, 증거보전 청구는 3일 이내 항고로 불복 가능하지만 서상 정인신문은요 불복이 안 됩니다. 예, 틀리게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요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